여러분, 잠깐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는 실화입니다. 1930년대 어느 날, 조선 총독부 검열관이 한 신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통과시켰단 말인가? 그 신문에는 겉으로는 조선시대 의적 이야기가 실려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제에 대한 강렬한 저항 메시지가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단순한 소설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조선 최고의 언론인이자 사상가였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해방 후에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정말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소름이 돋을 겁니다. 지금은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숨겨진 영웅은 바로 홍명희 선생입니다. 대부분 임꺽정 작가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나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조선 총독부가 가장 경계한 그 남자. 1888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난 홍명희.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한학을 배우면서도 서구 문물에 눈을 떴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하지만 그가 일본에서 본 건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였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그의 평생을 바꿔놓았습니다. 1920년대 홍명희는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당시 조선 총독부의 언론 검열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매일 아침 9시 조선 총독부 검열관들이 각 신문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빨간 펜을 들고 기사를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조금이라도 불온하다 싶으면 삭제, 또 삭제. 조선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내용은 안 된다. 일본의 정책을 비판하는 건 당연히 금지. 심지어 조선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요주의. 이게 바로 일제의 언론 검열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명희는 달랐어요. 다른 언론인들이 검열에 굴복할 때 그는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검열관들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펜으로 쌓은 언론 투사의 전략. 홍명희의 첫 번째 무기는 풍자였습니다. 검열관이 조선인의 저항 정신을 다루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는 조선시대 의적 임꺽정 이야기를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그냥 역사소설이었지만 당시 독자들은 다 알았습니다. 이건 우리 이야기구나. 임꺽정이 부패한 관리들을 혼내주는 장면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일제강점기 현실을 떠올렸어요. 의적이 백성들을 구해주는 이야기를 보면서 조선인들의 저항 정신이 되살아났습니다. 일제 검열관들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죠. 하지만 문제는 직접적으로 일본을 비판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냥 조선시대 이야기잖아요. 검열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이 교활한 놈. 홍명희의 두 번째 무기는 은유였습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우리 조상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조선의 전통 무예는 세계에서도 인정받는다. 우리말과 글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자. 겉으로는 문화기사 같지만 실제로는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메시지였죠. 일제가 우리 문화를 말살하려 할 때 홍명희는 신문으로 조선인들의 자긍심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1930년대 들어 검열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홍명희가 쓴 기사 중 절반 이상이 삭제당했어요. 심지어 신문 전체가 발행 중단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홍명희, 이 자식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조선 총독부는 홍명희를 집중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집에 경찰이 수시로 들이닥쳤고 주변 사람들도 감시받았습니다. 하지만 홍명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교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임꺽정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1928년 조선일보에 연재되기 시작한 임꺽정. 겉으로는 그냥 역사소설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홍명희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을 보세요. 임꺽정 마이너스 부패한 지배층에 맞서는 민중의 영웅 백정들. 마이너스 차별받는 조선인들의 현실 탐관오리들 마이너스 일제강점기 친일파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홍명희는 더 교묘한 장치를 숨겨뒀어요. 소설 속에서 임꺽정이 활동하는 지역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 일제강점기 저항운동의 거점들과 일치합니다. 황해도 구월산, 평안도 묘향산. 이곳들은 실제로 독립군들이 활동했던 곳이에요. 심지어 임꺽정이 관군과 싸우는 전술들도 놀랍습니다. 게릴라전, 민중과의 연대, 정보 수집. 이건 그냥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독립군 전술 교본이었어요. 홍명희, 이놈이 소설로 독립군 양성을 시키고 있구나. 더 놀라운 건 홍명희가 사용한 문체예요. 기존 한문투 소설과 달리 임꺽정은 일반 백성들이 쓰는 말로 쓰여졌어요. 양반이 아닌 민중이 주인공이고 민중의 언어로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홍명희는 임꺽정의 어머니를 통해 일제강점기 조선 여성들의 한을 표현했습니다. 아들을 의적으로 키워낸 어머니의 마음, 그건 바로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어머니들이 겪은 현실이었어요.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대사가 소설에 나올 때마다 독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혁명이다. 당시 조선 문학사에서 이런 시도는 전무했어요. 홍명희는 문학을 통해 계급의식을 깨뜨리고 민중의 힘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홍명희의 진짜 천재성은 따로 있었어요. 그는 임꺽정 연재와 동시에 또 다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 네트워크 구축이었어요. 홍명희는 전국의 언론인, 문인, 지식인들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임꺽정이 연재될 때마다 다른 지역 신문들도 비슷한 내용을 실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부산에서는 해동검객전이, 대구에서는 의정열전이 연재됐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소설 같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저항 정신을 담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전국 동시 다발적 문화 저항. 일제 검열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두 개 신문이라면 통제할 수 있지만 전국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는 건 어떻게 막을 건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홍명희는 임꺽정 속 지명과 인물들을 통해 독립군들에게 암호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임꺽정이 구월산에서 관군 100명을 물리쳤다는 대목이 나오면 실제로는 구월산 독립군 기지에 무기 백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어요. 백정들이 한강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내용은 서울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집회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고요. 이런 암호 체계를 일제가 눈치챌 리 없었어요. 그냥 소설 내용으로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독립군들은 달랐습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었고 실제로 활동에 반영했어요. 홍명희가 소설로 독립군을 지휘하고 있다. 이 사실이 일제에 알려진 건 1929년 어느 배신자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 밀고한 친일파가 있었어요. 그는 홍명희의 지하 네트워크에 대해 상세히 신고했습니다. 홍명희는 단순한 소설가가 아닙니다. 그는 문학을 무기로 삼은 독립운동가입니다. 드디어 조선 총독부가 전면적으로 나섰어요. 1929년 10월 임꺽정 연재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동시에 홍명희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어요. 그의 집은 24시간 감시받았고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조사받았습니다. 하지만 홍명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는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해뒀거든요. 연재가 중단되자 홍명희는 독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공개 편지가 아니라 개인 편지였어요. 하지만 그 편지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임꺽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임꺽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제 검열관들도 처음에는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재가 계속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임꺽정처럼 우리도 일어나야 한다. 백정도 사람이다. 조선인도 사람이다.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말자. 거리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임꺽정이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저항 정신을 일깨우는 무기였다는 걸 일제도 눈치챈 거죠. 1929년 드디어 조선 총독부가 움직였습니다. 임꺽정 연재 중단.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2년 동안 연재된 임꺽정은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검열로 신문 연재는 막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울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명희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언론이 막히면 문학으로, 문학이 막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진짜 투사였습니다. 바로 이때 홍명희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닥쳤어요. 1931년 만주사변이 터졌습니다. 일제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조선 내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도 극도로 강화됐어요. 조선 총독부는 홍명희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홍명희를 체포하라. 하지만 홍명희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중국으로 피신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한 거예요. 상하이에서 홍명희는 임꺽정 완결편을 썼습니다. 조선에서는 연재가 중단됐지만 중국에서 완성한 거죠. 그리고 그 원고를 비밀리에 조선으로 들여보냈어요. 일제의 감시망을 뚫고 들어온 임꺽정 완결편은 지하에서 필사본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밤늦게 촛불을 켜고 이 소설을 읽었어요. 임꺽정이 마침내 승리했다. 소설 속에서 임꺽정은 부패한 관리들을 모두 물리치고 백성들의 영웅이 됩니다. 이 결말을 읽은 조선인들은 희망을 품었어요. 언젠가 우리도 일제를 물리칠 수 있다. 홍명희의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일제가 아무리 탄압해도 조선인들의 마음속에서 저항 정신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1945년 드디어 해방이 왔습니다. 홍명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분단 시대를 초월한 진짜 애국자. 해방이 되자 홍명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남쪽에서는 그를 불렀어요. 홍 선생, 우리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북쪽에서도 그를 불렀죠. 홍 선생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홍명희가 진짜 원한 건 따로 있었어요. 그는 해방 직후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이 따로 정부를 세우지 말고 통일정부를 만들자. 당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기 진영 확보에만 급급할 때 홍명희는 민족 통합을 주장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와 싸운 이유가 뭡니까? 분단된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이 발언은 당시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좌우 양측 모두에서 홍명희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익에서는 홍명희가 좌익과 손잡으려 한다고 비판했고 좌익에서는 너무 이상주의적이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홍명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통일의 필요성을 설파했어요. 조선은 하나입니다. 38선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1947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분단이 기정사실화됐어요. 남쪽에서는 단독정부 수립 준비가 시작됐고 북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명희는 절망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통일 조선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때 북쪽에서 그에게 마지막 제안이 왔습니다. 홍 선생님, 적어도 북쪽에서라도 진정한 민족국가를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홍명희는 고민에 빠졌어요. 남쪽으로 가면 분단 정부에 참여해야 하고 북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그가 원하던 완전한 광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1948년 초 홍명희는 비밀리에 38선을 넘나들며 남북 정치인들과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정부 수립 가능성을 타진해 본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남쪽 정치인들은 이미 늦었다고 했고 북쪽도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는 건가? 홍명희는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홍명희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1948년 여름,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북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이유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산주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어요. 홍명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쪽에는 미군이 있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북쪽에서는 조선인이 조선어로 정치를 한다.
그에게는 이념보다 민족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북에 간 홍명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헌법에 통일 조항을 넣어야 한다. 남북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해야 한다. 이념보다는 민족 화합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건 당시 북한 지도부가 원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홍명희의 명성과 경험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어요. 홍명희를 초대 부수상으로 임명하되 실질적인 권한은 제한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홍명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북에서도 그는 계속 통일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해냈어요. 바로 임꺽정 완전판 출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중단됐던 연재, 중국에서 쓴 완결편, 그리고 해방 후 추가로 쓴 후속편까지 모두 합쳐서 완전한 임꺽정을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이 완전판 임꺽정은 남북한 모두에서 읽혔습니다. 분단 상황에서도 홍명희의 문학은 경계를 넘나들었어요. 문학에는 국경이 없다. 홍명희가 증명한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홍명희는 공산주의자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그럴까요? 홍명희가 북으로 간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는 이념보다는 민족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내내 그가 추구한 건 하나였습니다. 조선인이 조선인답게 살 수 있는 나라. 남쪽에서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있었어요. 하지만 홍명희가 본 건 단순한 이념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광복, 완전한 독립을 원했던 거죠. 북에서 홍명희는 임꺽정을 완성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중단됐던 연재를 이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통일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968년 홍명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된 조선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내가 쓴 임꺽정이 남북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읽히기를 바란다. 문학으로라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유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1980년대부터 남한에서도 임꺽정이 정식 출간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고전이 됐습니다. 홍명희의 꿈이 부분적으로나마 실현된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2000년대 들어 북한 문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홍명희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연구하면 할수록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홍명희는 북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권력에 영합하지 않았고 통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국 전쟁 중에도 그는 비밀리에 남북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어요. 물론 성과는 없었지만 그의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홍명희의 이 말이 허황된 꿈이 아니었다는 게 지금 와서 증명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홍명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좌익이다, 우익이다 하는 편 가르기로 그를 재단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홍명희는 시대를 앞서간 진짜 애국자였어요. 일제강점기에는 펜으로 민족 정신을 지켰고 해방 이후에는 분단을 넘어선 통일을 꿈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뭘까요?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저항 정신입니다. 일제의 검열 앞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법을 바꿔가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둘째, 민중을 위한 문학과 언론입니다. 임꺽정은 백정이 주인공인 최초의 소설이었어요. 홍명희는 문학도 언론도 민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셋째, 이념을 초월한 민족애입니다. 좌우 대립이 격화된 시대에도 그는 민족이라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나요? 문학과 예술이 민중과 함께하고 있나요? 이념 대립을 넘어선 진짜 애국은 무엇인가요? 홍명희 선생이 펜으로 써내려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을 써내려갈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 홍명희가 증명한 이 진리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와 민족 정신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조선 언론인 홍명희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홍명희 선생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공유하고 기억해주세요. 이 영상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숨겨진 영웅들을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한국의 숨은 영웅을 만나 뵙겠습니다.